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QM 벤치입니다. 네, 제가 오랜만에 또 QM 벤치 매뉴얼로 찾아왔는데요. 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제 마음의 고향과도 같은 그래픽카드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즐거운데 사실 요새 그래픽카드 시장이 전보다는 조금 나아졌잖아요. 더 시장이 나아지길 기대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ASUS ROG 스트릭스 RTX 3060 V2 게이밍인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V2라는 단어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V2냐? 여기에 또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사실 RTX 3060이라는 모델은 TI가 아니에요. 그냥 노말. 이 3060은 엔비디아가 출시할 때부터 그 이더리움 채굴 성능을 제한했던 바 있었죠. 그런데 이게 쭉 유지되면 좋은데 문제는 470.05 드라이버에서 채굴 성능 제한이 풀려버리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엔비디아 본인들 주장으로는 이것이 실수였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진위를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제조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수라고 믿어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엔비디아가 그 이더리움 채굴 성능 제한을 통해서 이 게이머 시장과 그 다음에 채굴 시장을 조금 더 분류하려는 그런 의지를 보여준 바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수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기존에 팔고 있는 3060은 어쨌든 해당 드라이버를 설치하면 이더리움 채굴 성능이 또 높아지기 때문에 이를 또 막고자 엔비디아가 새롭게 LHR이라는 이름으로 V2 버전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제품은 해당 드라이버를 설치해도 이더리움 채굴 성능이 풀리질 않아요. 애초에 다른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INF 수정이라든지 그런 파일 수정을 통해서도 드라이버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네, V2에 대한 개념 설명을 잠깐 나눠봤고요. 바로 주인공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거 패키지인데 기존에 판매된 ROG 스트릭스 제품과 패키지 디자인은 동일합니다. 스트릭스 워낙 유명하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봐주시니까 익숙한 모습일 텐데 여기 전면에 크게 ROG 엠블럼 그리고 RGB LED를 이렇게 형상화한 그런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딱히 V2라는 것을 전면에 내세워서 그렇게 광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측면에도 스트릭스의 전면부 디자인을 그대로 이어져서 맥을 같이 하고 있고요. 뒷면에는 간단한 특징들이 나와 있어요. 어떤 특징들이 있냐? 여기 보시면은 사실 스트릭스에 자랑하면 엑시얼 테크펜에 대한 기술적 특징 그리고 전원부 좋은 거 썼다 이런 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RGB LED 그리고 ASUS GPU 트윅 전용 유틸리티 설명이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패키지 간략하게 살펴보고 바로 언박싱해서 외형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랜만에 제가 그래픽 카드를 이렇게 좀 열어봅니다. 네, 이 박스 여는 거는 항상 기분이 좋죠. 압이 세네요. 박스 압이. 자, 간략하게 스트릭스 끝입니다. 열어볼게요. 네, 항상 그랬듯이 전면에 스티로폼 덮개에 ASUS 패키지 커버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에는 매뉴얼이나 그런 간단한 인쇄물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제거하면은 이렇게 그래픽카드 본체가 나와 있고요. 제가 일단 구성품을 꺼내고 액세서리는 따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본체를 일단 내비두고 선정리 케이블이 있네요. ROG 벨크로 타입의 선정리 케이블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매뉴얼 같은 게 있겠죠. 모양을 보면 마치 설치 CD 혹은 설치 DVD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그냥 매뉴얼만 있습니다. 이렇게. 자, 먼저 스피드 셋업 간편 설치 가이드가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는데 한국어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또 대한민국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분명 있을 겁니다. 믿어 의심치 않아요. 여기 있네요. 자, 여기 보이시나요? 네, 한국어로 설치 가이드가 아주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거 단순 번역기를 쓴 건지 한번 봐야 되는데 비교적 매끄럽습니다. 네, 비교적 매끄러워요. 괜찮아요. 자, 이렇게 돼 있고 땡큐 카드가 있네요. 네, 구매해줘서 고맙다. 질러줘서 고맙다. 비싼 거. 네, 스트릭스 싸구려가 아니잖아요. 네, 이렇게 감사 카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워런티 안내 책자 간단하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SUS 제품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 카드가 있습니다. 이 카드는 아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품에 대한 어떤 감성 그리고 재미 요소로 이렇게 좀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ASUS ROG 스트릭스가 별 5개
네, 별 5개 자체 평가가 되어 있고 오버클럭킹 능력 그리고 쿨링 솔루션 능력이 거의 만점에 가까운 그런 게이지가 차 있습니다. 네, 이건 뭐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액세서리를 살펴봤으니까 그래픽 카드를 본체를 한번 볼게요. 자, 스트릭스. 언제 봐도 거대하고 웅장한 네, 스트릭스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면만 보시면은 이 과거에 RTX 3070 또는 3080, 3090 이렇게 퍼포먼스나 하이엔드급에 속하는 스트릭스와 크기가 똑같지 않나? 혹은 뭐 쿨러가 동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전면부는 디자인이 뭐 거의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게 세부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옆면을 보시면은 3060은 아무래도 그 지포스 30 시리즈 중에 가장 막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 어딘가 좀 모자라 보이고 조금 허전한 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지포스 RTX라는 글자도 한쪽에 치우쳐져서 굉장히 좁은 면적에 이렇게 마킹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히트싱크도 꽉 차 있는 느낌이 아니라 안으로 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 중간에 원래 이런 전반적인 하우징이 굉장히 일체감을 이룰 수 있게 좀 꽉꽉 들어차 있는 모습인데 RTX 3060은 하우징을 조금 덜 썼다, 좀 돈을 아꼈다, 네, 그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민감하게 보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끝선 여기 슈라우드의 끝부분과 백플레이트 끝부분이 좀 일치하는지 저는 이런 부분을 디자인 완성도 개념에서 세부적인 디테일에 신경 쓰느냐 마느냐 그런 척도로 보곤 하는데 그런 것들은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반적인 하우징의 어떤 생김새나 그 다음에 설계 이런 것들은 상위 칩셋에 비해서는 살짝 떨어진다. 그 부분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펜을 또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 펜은 사실 유명한 펜이잖아요. 에이수가 자랑하기도 하고 엑시얼 테크 펜이라고 하는데 이 엑시얼 테크 펜은 블레이드의 끝 부분이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링 형태로 이렇게 좀 하나의 일체감 있는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멋뿐만 아니라 이 공기가 흡기를 할 때 사실 블레이드가 하나하나 다 따로 놀게 되면은 아웃풋, 즉 배기를 할 때 양 끝단이 모두 퍼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원통 형태의 별도의 가이드를 통해서 하단부에 뿜어지는 풍압을 조금 더 높여줄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펜의 방향이 가장 왼쪽은 이렇게 돌고 중앙부는 이렇게 돌고 가장 왼쪽은 또 이렇게 돌고 그러니까 서로 인접한 펜끼리 서로 바람이 상충되게끔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다 의도된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두 한 방향으로 돌게 되면 우리가 뭐 와류 현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서로 상충되게 하게 되면은 공기가 들이칠 때 직진성을 조금 강조해 줄 수 있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기를 빨아들이겠다 이런 설계가 녹아든 그런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 엑시얼 테크 펜도 봤고 출력 포트 한번 볼까요? 출력 포트가 지금 많은데 이 포트는 DP 3개 그리고 HDMI 2.1 2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새 모니터뿐만 아니라 TV로도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DP보다는 그 HDMI 디스플레이를 좀 표준으로 삼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멀티미디어 셋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HDMI 2.1 포트 2개를 제공한다는 게 확장성이나 아니면 셋업의 유연성 면에서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가져다 줍니다. 네, 그리고 측면부는 네, 그 유명한 스틱스 RGB LED가 여기 이렇게 길게 이렇게 점등이 되는 형태고요. 그다음 백플레이트 한번 봅시다. 백플레이트. 자, 백플레이트 뒤에 보시면 P모드, Q모드라고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너무 조금해서 보이시려나? 바이오스 전환 스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P모드는 퍼포먼스 모드, Q모드는 콰이어트, 즉 저소음 모드로 작동합니다. 이 두 가지 모드의 차이점은 부스트 클록 자체는 동일해요. 부스트 클록 자체는 동일한데 클록 대비 펜속을 퍼포먼스 모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바이오스 세팅이 되어 있어서 훨씬 더 빠르게 돌고 더 낮은 GPU 온도를 확보해서 부스트 클럭을 상승시키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오스상 세팅된 클럭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 차이는 크게 나타나진 않고요. 그리고 여기 ROG 엠블럼이 있어요. 그 상위급 칩셋, 즉 RTX 3060이나 3090은 이 ROG 엠블럼에 LED가 점등되지 않는데 이 3060 노멀 스트릭스는 ROG 엠블럼에
LED가 점등됩니다. 이것도 RGB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백플레이트는 당연히 메탈 백플레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사실 백플레이트의 전반적인 디자인도 그 상위급에 적용되는 스트릭스와는 조금 디자인이 다릅니다. 사실 고급스러운 걸로 치면은 3080이나 3090이 금속성인 재질이라든지 메탈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써서 고급스러운 느낌은 있는데, 이 3060은 고급스러움보다는 LED를 추가함으로써 화려함을 가미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디자이너의 의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스트릭스 하면 항상 8핀 3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3060은 아무래도 칩셋 자체의 발열이 낮다 보니까 보조전환 단자도 8핀 1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외형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모두 살펴봤고요. 이제는 제가 직접 분해를 해서 히트싱크와 쿨링 솔루션도 과연 차이가 있을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분해를 완료했습니다. 자, 여기 히트싱크 있고요. 그 다음에 PCB, 그리고 플레이트, 마지막으로 이 조그만 게 있는데, 이거는 그 한쪽에 전원부 모듈이 있는데 그것도 좀 시키려고 이렇게 좀 파트로 마련을 해 놨네요. 자, 큰 거부터 살펴볼게요. 가장 거대한 히트싱크. 히트싱크에서 사실 설명할 게 좀 많은데, 먼저 첫 번째로 이 메모리 플레이트입니다.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은 이 메모리 플레이트하고 GPU 코어랑 접촉하는 이 베이스가 각각 개별적인 부품으로 이루어진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상위급 칩셋에서는 베이스랑 플레이트랑 통합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되어 있으면 사실 전체 방열 면적을 조금 더 용적을 줄이는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좋은 구성은 아닙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 RTX 3060은 GDDR6S가 아니라 그냥 GDDR6 메모리를 차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발열량이 낮아서 구성상으로는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히트 파이프의 개수도 상위급 칩셋보다는 조금 더 적은 그런 히트 파이프 구성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건 이 베이스가 거울처럼 굉장히 매끈합니다. 옛날에 이런 베이스를 사실 거울 랩핑이다 이런 표현도 쓰긴 했는데, 이렇게 사실 연마 작업을 굉장히 매끄럽게 해가지고 이렇게 거울과 같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실 이렇게 연마에 공을 들이는 거는 쿨링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에이수스의 의도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플레이트라는 거는 발열체와 최대한 매끈하게 맞닿을수록 당연히 그 발열을 해소하는 능력은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거에도 공을 들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하지만 정작 발열체의 표면 자체가 그렇게 매끈하진 않기 때문에 어차피 서멀 컴파운드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우측에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전원부랑 맞닿는 부분 역시 이것도 플레이트가 사실 결합되어 있긴 한데 그렇게 좋은 잘 설계된 그런 모습은 아니고 살짝 아쉬운 구성이에요. 왜냐하면 히트싱크랑 전체적으로 다 결합된 형태가 아니라 이 끝부분에만 결합된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구성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바로 모스펫이랑 초크 이렇게 접촉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기 보시면 여기가 메인 전원부고 오른쪽에 또 전원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 플레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맞닿는 방식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백플레이트 살펴볼 텐데요. 네, 백플레이트에는 여기 ROG 엠블럼 위치하는 뒷면에 이렇게 LED를 퍼뜨릴 수 있는 패널이 장착되어 있고요.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PCB 후면에 보면은 여기 LED를 퍼뜨릴 수 있는 구역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LED 소자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이게 각자 가운데를 향해서 빛을 쏴주면은 이 ROG 엠블럼 패널을 통해서 우리가 RGB LED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네, 쿨링 솔루션을 좀 살펴봤고요. RTX 3060이 사실 TGP 자체가 170W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대한 쿨러가 필요할까? 이런 의문이 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쿨러는 크면 좋아요. 크면은 그만큼 열을 더 많이 머금을 수 있고, 열을 더 많이 머금으면 팬 속도도 사실 저소음으로 우리가 꾸밀 수 있게 천천히 돌아도 되기 때문에 쿨러는 크면 클수록 좋은 건 맞습니다. 자, 그리고 PCB를 볼 텐데요. 가운데 당연히 RTX 3060의 GA106 코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이게 V2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RTX 3060과 조금 다릅니다. 기존의 RTX 3060은 GA106
300A1이라는 GPU 코드명을 갖고 있는데 이 V2 제품은 GA106 300이 아니고 302입니다. 302. 즉 GPU도 다르고 디바이스 아이디도 달라서 내부적으로는 서로 다른 제품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코어 유닛이라든지 게임 성능은 동일하고요. 차이 나는 거는 이더리움 채굴 성능 이 부분이 완전히 막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전원부가 있네요. 전원부는 항상 에이수스 그래픽 카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슈퍼 알로이 파워라고 명명된 초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비쉐이의 50A짜리 드라이버 모스펫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캐패시터는 이게 에이펙 제품이네요. 대만 에이펙의 에이피콘 시리즈 캐패시터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전통적으로 에이수스 마더보드와 그래픽카드에 굉장히 잘 쓰이는 그런 캐패시터로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이게 192비트 메모리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모듈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 6개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기가로 구성이 되는데 사실 192비트라는 거는 이 채널당 32비트가 할당이 돼서요. 32 곱하기 6을 하면은 192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비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256비트 메모리 인터페이스면은 나머지가 차야 구성상 맞는 메모리 모듈이 되겠죠. 자, 이렇게 다 살펴봤고요. 사실 에이수 제품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자동화 공정 프로세스를 통해서 후면도 굉장히 깔끔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기판 자체도 블랙 무광으로 제가 좀 선호하는 심플한 그런 느낌을 자아내서 전반적으로 기판에 대한 만족도는 아주 좋습니다. 외형뿐만 아니라 PCB 그리고 쿨러까지 모두 살펴봤으니까 다음은 퀘이사존의 자체 테스트 결과를 함께 보면서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시스템입니다. 먼저 CPU는 AMD 라이젠 7 5800X 그리고 클럭 균일성에 의해서 4.7기가 올코어 오버클럭 세팅이고요. 마더보드는 스트릭스 마찬가지로 ASUS ROG 스트릭스 B550A 게이밍 제품입니다. 그리고 시스템 메모리는 Gskill 트라이던트 Z 로얄 DDR4 16기가 2개 세팅 그리고 3600MHz의 CL16 세팅이고요. 그리고 최신 그래픽 카드가 모두 리사이저블 바를 지원하기 때문에 해당 기술 역시 활성화했습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 드라이버는 테스트 시점 기준 모두 최신 드라이버를 사용했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로 먼저 3D마크 타임스파이 결과이고요. 레퍼런스 제품과 비교해서 사실 큰 차이는 아니고 살짝 높은 성능이고요. 다만 오버클럭을 적용했을 때 성능 향상폭이 조금 좋아가지고 초기에는 8800점 정도를 자랑하다가 오버클럭을 적용하면 9500점까지 상승했습니다. 자, 3D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 점수입니다. 기본 설정에서는 레퍼런스보다 미세하게 높은 약 22,000점 정도를 기록했고요. 오버클럭 설정 시에는 약 24,000점을 기록했습니다. 자, 다음은 게임 성능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어쌔신 크리드 바랄라고요. RTX 3060 GPU 성능을 우리가 고려해가지고 FHD 해상도 기준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립니다. 자, 먼저 레퍼런스 상태에서는 66.8프레임이 나왔는데 스트릭스는 그보다 살짝 높은 68프레임이 나왔고요. 오버클럭을 했을 때는 약 73프레임이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두 동일한 양상이에요. 콜 오브 듀티 블랙 옵스에서도 레퍼런스와 유사하지만 미세하게 높고 오버클럭을 했을 때는 조금 더 높은 그런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RTX 3060 자체의 성능이 조금 실망스러운 점이 오버클럭을 해도 RTX 2070 슈퍼 성능에는 좀 부족하다는 거, 그 부분이 항상 아쉬운 점으로 지적되곤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이버펑크 2077인데요. 마찬가지로 약 69프레임 정도 나와주지만 오버클럭 했을 때는 2070 슈퍼에 근접하나 싶다가도 살짝 미치지 못하는 그런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부스트 클럭을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먼저 P 모드, Q 모드 이렇게 있는데 바이오스상 부스트 클럭이 동일하기 때문에 실제 부스트 클럭도 크게 차이 나진 않습니다. 물론 퍼포먼스 모드가 조금 더 높은 부스트 클럭을 자랑하긴 하는데 이거는 팬 속이 빠르게 돌기 때문에 팬 속이 빠르게 돌면 GPU 온도가 낮아지고 GPU 온도가 낮아지면 부스트 클럭이 한 스텝 더 높게 적용될 수 있겠죠. 그런 결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오버클럭을 최대로 적용했을 때는 약 2.1기가에 달하는 부스트 클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2.1기가를 넘는다는 것은 상당한 수준의 부스트 클럭으로 볼 수 있겠죠. 자, 다음은 GPU 온도고요. 오버클럭을 해도 60도가 채 되지 않습니다. GPU 온도는 확실히 준수한 성능을 보여줬고요.
자, 다음은 소음인데요. 소음에서 제가 좀 감탄을 했습니다. 기본 모드에서도 35dB, 굉장히 조용하죠. 여기서 만약에 Q 모드, 즉 콰이어트 모드인 저소음 모드를 적용했을 때는 31dB까지 하락합니다. 해당 수치는 뭐 시스템 팬이나 그런 거에 묻혀가지고 그래픽카드 소음이 애초에 들을래야 들을 수 없는 아주 훌륭한 정수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최대 오버클럭을 적용해도 39.8dB로 40dB이 채 되지 않는 훌륭한 정수성을 입증했습니다. 아무래도 RTX 3060이 워낙 발열량도 낮지만 거기에 스트릭스의 거대한 쿨러를 탑재하다 보니까 이런 좋은 결과가 나타난 것 같고요. 다음은 소비 전력이고요. 그래픽카드 단독 소비 전력은 약 170W로 측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순간 최대 소비 전력은 거의 200W에 근접하고요. 오버클럭까지 적용했을 때는 최대 소비 전력은 비슷하지만 평시 풀로드가 약 180W 정도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스템 전체 소비 전력이고요. 시스템 전체 소비 전력은 물론 저희가 사이버펑크 게임에 한정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대변할 수는 없어요. 이때 약 300W 가까이 소비 전력을 보여줬는데 엔비디아의 공식 파워 서플라이 용량은 약 550W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스템이 구성에 따라서 굉장히 복잡하다면 더 높은 파워를 갖추는 게 좋겠지만 사실 실질적인 소비 전력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RTX 3060은 파워 서플라이 큰 부담을 느끼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소비 전력까지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전원부 온도를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해 봤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저소음 모드, 퍼포먼스 모드, 오버클럭 모드를 모두 측정해 본 결과 다 비슷합니다. 네, 전원부 발열도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최대 오버클럭 했을 때 61도, 즉 전혀 문제될 거 없는 그런 발열 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부팅을 완료했습니다. 자,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바로 GPU-Z가 되겠죠. GPU-Z에 통해서 RTX 3060 ASUS ROG 스트릭스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릭스니까 당연히 팩토리 오버클럭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부스트 클럭이 1882MHz로 표기가 되어 있죠. 레퍼런스 클럭은 1777MHz입니다. 그리고 현재 리사이저블 바를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 라이젠 7 5800X와 조합을 해가지고 리사이저블 바도 정상적으로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드밴스드 가서 엔비디아 바이오스를 눌러주시면 전력 제한이 어느 정도까지 해제가 되는지 나오는데요. 스트릭스답게 굉장히 넉넉하게 전력 제한 레벨을 높여줄 수가 있네요. 플러스 24%, 즉 기본은 170W인데 무려 210W까지 전력 제한 레벨 해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버클럭 하실 때 전력 제한 레벨에 막혀서 부스트 클럭이 하락되는 그런 현상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V2 모델이니까 GPU-Z 이후에 가장 먼저 이더리움 채굴 성능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채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성능이 제한되어 있는지. 자, 제가 채굴 프로그램을 실행했고요. 원래 RTX 3060 정도의 스펙이라면 이게 이제 쿠다 코어가 3584개 그리고 GDDR6 메모리가 탑재되어 있는데 보통 이 해시 레이트가 40 정도 나오거든요. 정상적으로 채굴 성능이 제한되어 있다면 초기에는 저렇게 40 정도 나오더라도 수초 후에 많이 떨어져야 됩니다. 한번 채굴 성능이 제한되는지 지켜보시죠. 네, 초기에 41이 나왔는데 벌써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 그 다음에 36, 그 다음에 32.9, 29.9 네, 이런 식으로 채굴 성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볼까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RTX 3060 노멀 버전은 그 470 드라이버를 깔게 되면은 제 성능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이 V2 버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GPU 코드명도 GA106-300이 아니라 302로 바뀌었고 드라이버에서 다루는 디바이스 아이디도 별개의 제품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드라이버 호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아마 뚫리는 일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또 바랍니다. 네, 지금 떨어질 만큼 떨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초기에 41로 시작했던 채굴 성능이 지금은 21.9에서 안착하는 모습이에요. 36에서 29, 그 다음에 21 이렇게 지금 떨어졌는데 아마 21.9 이 정도 수준에서 계속해서 유지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그러고 있고요. 그래서 RTX 3060 정도의 어떤 가격 그리고 이제 채굴 성능을 보게 된다면은
물론 이더리움 시세나 다른 코인의 시세에 따라서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채굴 머신으로서의 매력을 많이 떨어뜨렸다. 그래서 일반적인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측면의 용도와 그 다음에 채굴 용도를 조금 구분을 했다. 이런 취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꾸준히 21.9로 성능이 제한되는 건 확인했으니까 이제 다음은 스트릭스의 어떤 진면목을 저희가 좀 확인하기 위해서 게임을 한번 해봐야겠죠. 네, 게임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연하려고 하는 게임은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둠 이터널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버클럭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 상태에서 한번 구동을 해볼게요. 둠 이터널이 최근에 또 RTX 업데이트를 했잖아요. 실시간 레이트레이싱도 지원하고 그 다음에 DLSS까지 함께 지원합니다. 그래서 둠 이터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이트레이싱 효과가 체감이 잘 되는 구역이 있고 조금 덜 나는 그런 구역이 있는데, 무기 같은 경우에는 메탈 재질, 즉 슈퍼 샷건이라든지 노포라든지 이런 무기들은 굉장히 체감이 잘 되고요. 스테이지로 접근하면은 탁 트인 야외보다는 이렇게 반사되는 재질이 많은 그런 실내 공간이 RTX의 효과를 누리는데 가장 큰 체감을 가져다 줍니다. 제 경험이에요. 자, 둠 이터널 실행했습니다. 이번에 시연할 때는 게임 본편이 아니라 조금 더 스펙타클한 상황 연출을 위해서 DLC 캠페인이죠. 네, 에이전트 갓을 좀 플레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옵션 설정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래픽카드 상황을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애프터버너 모니터링 툴을 띄워놨는데, 이번 시연에서는 DLSS는 끌 거예요. FHD에서 DLSS를 사용하지 않고 레이트레이싱만 켰을 때 어느 정도 성능을 보여주는지, 그리고 GPU 온도, 그리고 부스트 클럭 이런 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답해. 자, 메뉴에 들어왔습니다. 메뉴에 들어왔습니다. 비디오 항목 가면은 16:9의 FHD 해상도가 있고요. 여기 옵션을 보시면 레이트레이싱, 레이트레이싱이 있습니다. 이거를 켜기로 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옵션은 최악의 악몽, 즉 풀옵션입니다. 그리고 DLSS는 켜지 않았어요. 즉 DLSS의 이점을 누리지 않으면서 FHD와 레이트레이싱까지 모두 활성화했을 때 성능을 한번 보시죠. 자, DLC 캠페인 로딩 중입니다. 로딩도 빨라요. 자, 게임이 시작됐는데, 자, 먼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GPU 온도는 55도, 그리고 소비 전력은 약 170W, 부스트 클럭은 1972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몇 분간 플레이 하면은 조금 낮아질 텐데 잠시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짜잘한 몹들은 전기톱으로 썰어주고, 좀 큰 몹들이 나와야 돼요, 사실. 나왔네. 네, 점점 온도가 높아지고 있죠. 57도까지 상승했고 부스트 클럭은 약 192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오버클럭을 하지 않았는데도 1900 정도 부스트 클럭이 유지되고 있다는 건 좀 괜찮죠. 스펙상으로는 1880이었나? 네, 제가 잠시 까먹었는데, 아무튼 스펙상 부스트 클럭보다도 좀 더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소비 전력은 170W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때 성능이 레이트레이싱까지 켰는데도 100프레임 이상이 나와주고 있어요. 물론 순간적인 프레임 저하가 있을 때는 100프레임 밑으로 떨어지기도 한데, 확실히 둠 이터널이 최적화가 잘 돼 있다는 것을 방증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최적화가 좋아. 56도. 프레임이 100프레임 이상 레이트레이싱까지 켰는데 이 해골 네, 이 해골을 없애고. 자, 지금 성능이 아까 제가 확인했을 때 57도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부스트 클럭은 1920MHz 정도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던 최대 오버클럭을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잠시 ESC를 누르고 여기서 파워 리밋을 124까지 123이 끝이네요. 애프터버너에서는 123까지 맥시멈으로 올려주고 코어 클럭은 150, 메모리 클럭은 800 이렇게 적용을 했을 때 과연 성능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부스트 클럭이 2.1기가 이상으로 높아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수치가 2130MHz인데 상당히 오버클럭이 잘 되죠. 그리고 소비 전력은 약 180W 정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네요. 180W. 그리고 지금 온도도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 네, 별 차이가 없네요. 큰 차이가 없어요. 소비 전력을 높여줬는데도. 네, 180W. 살짝 190W 근처까지도 가긴 하는 것 같은데 200W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200W에는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전력 제한 레벨이 지금 8핀 보조 전원 1개짜리이기 때문에 123%를 풀로 끌어다 쓰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거를 조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원래 둠 이터널이 그 GPU 자원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거든요. 근데 둠 이터널에서도 이 정도의 GPU 소비 전력을 보인다는 거는 애초에 전력 제한 레벨 1개가 굉장히 충분하게 설정되어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190W 근처까지는 가는데 200W까지는 안 가고 있어요. 그리고 온도도 56도, 네, 60도에 미치지 않고 있고요. 아까 오버하지 않았을 때랑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레이트레이싱 옵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실내에 보면은 이 떨어진 아이템들도 다 바닥에 반사가 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노포라는 무기를 들었는데 이 노포도 배경을 그대로 다 반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실시간 반사기 때문에 이 거울에서 둠 슬레이어의 외형을 직접 확인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자, 아무튼 갑자기 제가 또 게임 얘기를 했는데 네, 제가 둠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오버클럭을 해도 확실히 원체 소비 전력이 높은 모델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한 GPU 온도와 소음 그리고 2.1기가를 넘는 부스트 클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이었어요. 네, 이상으로 둠 이터널 시연 마치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ASUS ROG 스트릭스 지포스 RTX 3060 V2 게이밍 제품을 저와 함께 여러 가지로 살펴봤는데요. 네, V2라는 제품 생각해보면 좀 재밌는 현상이죠. 원래 3060은 채굴 성능이 제한됐었는데 해프닝으로 인해서 채굴 성능이 풀려버리니까 다시 한번 성능을 제한하고자 만든 게 바로 V2였고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발표한 대로 LHR에 속하는 그래픽카드이기도 합니다. 원체 스트릭스라는 제품군의 어떤 훌륭한 성능 그리고 안정적인 품질은 이미 상위 칩셋 그래픽 카드에서도 증명된 바 있기 때문에 그 특징은 여전히 유효하게 작용했다.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다만 그 상위 칩셋 모델에 비해서는 쿨러 구성이라든지 하우징에서 살짝 간소화되고 완성도가 아쉬운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분명 외형적인 완성도와 디자인은 상위 칩셋이 좀 더 뛰어났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짚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저와 함께 직접 채굴 성능도 확인해 봤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호환되었던, 즉 이더리움 채굴 성능을 뚫었다 라고 볼 수 있는 드라이버랑 원체 호환이 되지 않고 디바이스 아이디와 GPU 코드 등이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실수라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정말 실수가 맞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보여준 제품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 그래픽카드 시장이 어쨌든 3060 그리고 3080 Ti를 기점으로 조금씩 안정화가 되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 비쌉니다. 네, 솔직히 말해서 아직도 비싸요. 그래서 조금 더 나은 미래를 좀 기대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ROG 스트릭스 이렇게 V2 새롭게 LHR 버전으로 좀 적극적으로 다른 칩셋에서도 이렇게 좀 게이머 시장과 채굴로서 사용될 수 있는 그래픽 카드가 좀 양분돼서 가격적인 부분이 많이 기존보다는 안정화되는 그런 미래를 꿈꾸면서 저는 또 다른 제품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QM 벤치였습니다.
안녕.